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월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을 이틀 앞둔 현지 시간 3일 민주당 해리스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 승부가 갈릴 경합주에서 마지막 표심 잡기 대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국내 한 언론사를 통해 한국은 방위비에 이미 상당히 기여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내는데요.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정민 기자, 막판 유세 열기가 뜨겁다고요? 네, 미 대선을 이틀 앞둔 현지 시간 3일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승부가 가려질 경합주에서 막판 유세로 격돌합니다. 대선 전 마지막 휴일인 일요일 해리스는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 15명을 지닌 미시건에서 잇따라 유세를 벌일 예정이고 같은 날 트럼프는 경합주 7곳 중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와 선거인단이 16명씩 배정된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3개 주에서 광폭 유세에 나섭니다.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의 양측 모두 경합주 사수의 사활을 걸면서 상대편을 헐뜯는 네거티브 공세도 심해져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연합뉴스에 보낸 특별 기고문을 통해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혀온 트럼프와는 상반된 입장인데요. 해리스는 트럼프의 이런 추가 분담금 요구가 한미 동맹을 폄하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경시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의 어머니들의 삶과 글로벌 스타가 된 BTS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장외 집회에 이어서 오늘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에 맞서서 야당이 방탄 집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당초 국정감사를 종합평가하는 자리였지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 대부분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할애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명태균 씨 녹취 파일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1월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할 마음이 있다면 의견을 나눌 생각이 있다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의 이탈표를 확보해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서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당 일각에서 주장이 나오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특검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이 추경호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열린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 특검은 구호였을 뿐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정권이 범법 정권이라는 발언은 전과 사범이면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에 진입한 것에 대해 무겁고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적절한 시점에 의원총회를 갖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이요. 김영선 전 의원을 오늘 오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는지 여부를 추궁할 걸로 보이는데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윤정 기자, 조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창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6월 첫 소환 때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오늘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40여 분 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길게 해명했습니다. 2022년 6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명태균 씨에게 9천여만 원이 건너간 것에 대해 회계 담당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빌렸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가성 공천 의혹도 자신과 상관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명 씨가 대통령을 도왔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명 씨로 간 돈이 공천 대가인 것인지 여부를 김 전 의원에게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주 중 명태균 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사회부 전화 연결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또 명태균 씨와의 돈거래 의혹 핵심 인물인 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진술이 정치권의 이제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인데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국민의 김영선 전 의원 오늘 오전에 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50분 넘게 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좀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기가 나한테 이제 함정 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선 때 무슨 공천, 나랑 그거 상관이 없다. 그분이 이제 말씀을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일부는 알지만 그러면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그 전으로 관련해서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그 김건희 여사께 연락을 받으신 게 있나요? 없어요. 통화하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자, 일단 뭐 긴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강혜경 씨가 함정을 팠다. 그다음에 공천 부탁 이런 거 없었다. 일단 오늘 그 입장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우선 세 명의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경남 지역에 활동하면서 네.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어떤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직원이었던 분이 바로 이제 강혜경 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은 이제 지난 보궐선거에 들어왔죠. 이번 22대 공천에서는 이제 컷오프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강혜경 씨가 바로 이제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국회의원 시절에 그때 보좌관을 했어요. 회계 네.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당시에 이 강혜경 씨와 이제 이 김영선 전 의원 간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주장은 본인이 선거하는데 돈이 필요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먼저 좀 드리겠다라고 해서 돈을 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돈을 이제 본인이 더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제 갚는 과정에서 이제 9천만 원이라는 돈인 자체가 이제 흘러갔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왜냐? 결국 이제 이 명태균 씨가 공천 대가, 즉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에 해준 대가로 이제 준 게 아니냐. 이 의혹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강혜경 씨가 이제 이걸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자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다 입장이 달라버렸어요. 네. 즉 강혜경 씨 입장에서 보면 왜 나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느냐. 이건 두 사람 간의 돈 거래가 내가 중간에 있었던 것뿐인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은 강혜경 씨가 지금 돈을 뭔가 지금 이 거래한 의혹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3자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거거든요. 예. 이제 뭐 검찰 조사와는 이제 별개로 해서 결국은 이제 함께 어떤 때는 같이 일했던 이 3자가 이제는 돈 관계 또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하. 서로 갈라진 상황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예. 아마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은 그걸 설명해야 될 거예요. 본인이 세비 중에서 왜 절반씩을 이거를 이제 명태균 씨에게 씨한테 줬나.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왜 알았다면 무슨 이유인지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왜냐 자기 월급을 반을 갖다가 딴 사람 보낸다는 거는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대가와 그 이유를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은 이 명태균 씨는 따로 역할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한테 공천을 부탁했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오늘 본인이 그 관계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검찰에 출석한 만큼 검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소명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를 소위 반띵해서 반반 나눠가지고 매월 그것을 명태균 씨에게 전달한 이유도 중요합니다만 예.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명태균 씨가 실질적 소유자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의 그 김영선 전 의원께서 대표이사를 맡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 직접 손붙잡고 가서 소개했다. 그리고 중앙의 유력한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도 네네. 김영선 의원이 소개해서 다 만나게 됐다. 예. 이런 지금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 네.
지금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김영선 전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만 국회의원을 하고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러다가 2012년도를 끝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계속 낙방하시고 10년 만에 이제 고향인 경남으로 가시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2018년도에 그 다른 타당의 후보를 돕다가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아주 중징계를 국민의힘에서 받았는데 예. 그런 분이 갑자기 단수 공천으로 2022년도에 공천이 되었다. 아.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명태균 씨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그 깊이 소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문제와 이제 공천 관련해서 이제 다 뭐 들여다봐야 된다고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검찰에 조사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일단 그 내용 중에서 금전거래 관련 의혹은 강혜경 씨의 회계 처리에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할 때 후원금은 많이 들어올 텐데 이제 후원금 들어올 때까지 한 3천만 원 내가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3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선거 보존 비용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안 왔냐 했더니 그 이제 강혜경 씨 얘기가 9,700 정도가 남았는데 자기가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좀 전에 이제 이현정 위원께서도 이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검찰은 이 자금 의혹에 대한 조사,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계 자료 같은 걸 좀 뒤져보게 되나요? 검찰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게 원래 선관위에서 고발할 때는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정 씨를 사실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후원회 회계 책임자,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 강혜정 씨죠. 강혜정 씨가 그러니까 수익금, 후원금의 내역, 네. 그다음 지출 내역, 그다음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영수증을 첨부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억 2천만 원 정도를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선관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합친 금액을 보면 한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은 뭐냐면 이게 쓰지도 않고 가져간 거 아니냐라는 취지죠. 그다음에 강혜정 씨 말은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고 해서 고발당한 거고 아하. 강혜정 씨는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 안 했다. 예.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발당했는데 어쨌든 지금 추가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중에 3천만 원 정도는 자기가 빌렸다. 그럼 빌려서 돌려준 거다라는 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빌려서 돌려준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인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네네. 또 하나 실제 1억 2천만 원의 정치자금이 지출된 것인지 그것이 아마 핵심 쟁점인 것 같고 만약에 지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군가 횡령 배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좀 관할 정작법 위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지출을 안 하고 누군가 그 횡령 배임했다 그러면 그 다른 문제로 엮여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저 두 분 간에는 어쨌든 다른 개인적인 금전 문제도 불거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 분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은 그런 쟁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결국 이 김영선 전 의원은 강혜경 씨가 녹음 내용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려고 한 거라 생각한다라고도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판 함정에 걸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이 맞다면 쉽게 말해서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하고 쉽게 말해서 한 팀으로 짜고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지금 말이 되는데 사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아도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는 맹렬하게 서로 공격을 하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본인의 세비 절반이 어쨌든 금전 거래에 의해서 명태균 씨한테 갔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예. 사실 보통 통상의 거래를 보면 상환이나 변제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네. 명태균 씨가 어쨌든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ABC 당시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걸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분들이 공천을 약속했는데 공천을 탈락하자 그분들이 돈을 다시 달라고 했고 그 비용을 예.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비용 보전금에서 변제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강혜경 씨는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와 이 수상한 거래가 불거지자 네네. 본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쉽게 말해서 본인에게 꼬리자르기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둘의 관계도 악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검찰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회계 처리와 관계된 부분이니까 이제 조사를 하면 나올 것 같고 이 공천 대가로 이제 공천을 받은 이 정치적인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 해명 같은 것들을 주장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이 돈 문제와 관련 이게 네. 베이스입니다. 이게 그게 이것 베이스고. 때문에 사실은 네네. 이제 강혜경 씨도 본인이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동안 녹음했던 녹취했던 내용들을 이제 폭로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깔리면서 서로 네. 간의 감정 다툼이 불거지면서 결국 이제 예. 명태균 씨의 역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또 강혜경 씨가 녹취했던 내용들, 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이게 다 이제 여기에 폭로가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검찰이 어떤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 정치자금법 위반 영역이고, 그렇죠. 나머지 이제 공천 관련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의 차원이 좀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별도로 이제 고발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가 아마 두 가지 방향일 겁니다. 과연 이제 이거 정치자금법상의 어떤 돈을 가지고 이거를 회계 누락이나 잘못 쓴 데 대한 이제 문제점,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과연 공천에 대해서 이제 개입할 수 없는 사람이 공천에 개입했고 그 대가성에 대한 그 차원의 문제. 예. 요거는 이제 사법적인 문제와 조금 정치적인 문제로 좀 더 나눠봐야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신분과 정치적 신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한다면 이건 또 이제 나중에 특검법 논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의 차원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네. 이 명태균 씨도 이번 주 소환 조사할 전망인데요. 이 검찰은 명태균 씨 자택을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이 윤 대통령 부부 통화를 녹음한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어떤 근거로 진실을 가리게 될까요? 글쎄 일단 뭐 태블릿 PC 같은 것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포렌식 자료를 근거로 해서 뭐 추궁할 여지도 없잖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는 공교롭게도 적용될 그 구성요건적 법조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선 때 본인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자가 부탁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이지 그 명태균 씨의 정자법 위반 여부는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공천 개입을 했다. 공천 개입을 하고 본인이 어떤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법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아마 일단 있었다 하더라도 함구할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명태균 씨는 생각보다는 내부적인 동거래에 따른 뭐 사기 여부, 그다음에 뭐 정자법의 공동 범죄 여부, 예.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이거는 이미 이제 그 종결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마땅히 적용될 법조가 뚜렷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기 하나가 적용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검찰이 수사할 때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어제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관련 모습부터 보고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내려와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끝장내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정권 흔들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길로 몰아가기 위한 장외 집회를 하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려고 또 스스로 방탄하려고 민주당은 지금 사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당초 한 5만 명 집결할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 수사는 17,000명이고
민주당에서 뭐 30만 얘기도 하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모인 겁니까? 먼저? 글쎄 뭐 제가 대략 보면은 경찰 수산이야 뭐 늘 좀 약하게 예. 평가를 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대략 한 10만 명 안쪽으로는 오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음에 계획했던 한 5만 명 수준은 충분히 넘어섰다.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명이 참여했느냐를 가지고 뭐 이것이 성공적인 집회였느냐 아니면 실패한 집회였느냐 이런 평가를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아, 그래요? 지금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가치를 가지고 당선이 되시고 국정 운영을 지금 2년 반 동안 해오셨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거리에서 뭐 분출돼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특히 야당이 뭐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특히 이 명태균 씨와의 녹취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까지 공개되는 이런 상황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제 참여하시는 게 사실 저는 그걸 더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민주당은 저희야 뭐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지금의 국정의 어떤 기조를 전환해야 하는다. 예. 그런 목소리를 국민들과 함께 전달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그것보다도 이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더 많이 모이게 된다면 예. 이제는 뭐 대통령께서도 그에 합당한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뭐 김진육 전 대변인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방향으로 모인 것을 시작했다라는 의미는 제가 뭐 충분히 인정하지만 글쎄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모임을 이제 장애로 나가면서 좀 국민을 좀 모으려고 했던 건데 그 결과가 어떠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 전 어제 집회를 보면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당원 단합대 수준 정도가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떤 역대 우리가 집회를 보면요. 어떤 미국산 쇠고기 문제라든지 뭐 이런 집회를 보면 이 집회가 이제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 네. 결국 이제 일반 국민들의 참여 이제 이것이 이제 과연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렇겠죠. 어제까지 집회는 여전히 이제 민주당 전 당원들이 일단 동원돼서 민주당 당원만 해도 지금 뭐 한 200만 300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집회를 아마 당력을 총결집해서 이루어진 집회였다 이렇게는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겠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집회가 물론 전체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봐야겠지만 문제는 저는 이제 임계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또 여권의 문제나 이런 것에 여권이 반성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전기를 위한 노력들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집회의 어떤 앞으로의 임계점을 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감정적인 국민의 감성을 건드리는 문제들 이게 나오고 예를 들어 우리가 기억하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집회 같은 경우도 이제 당시에 최성원 씨 문제라든지 뭐 데빌루핏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국민의 감성을 자극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저는 여권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관리에 들어가려면 결국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적인 방법과 이런 것을 내온다면 저는 이번 집회는 뭐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마 이번 겨울은 꽤 건너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집회에서는요.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암시하는 구호가 등장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또 제1야당 대표라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는 없다면서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어제 있었던 집회는 저희가 대통령의 음성 녹취가 공개되기 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예. 공식적인 입장은 예. 탄핵이 아니라 특검법 통과입니다. 사실 지난 21일 날 여당의 대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에게 3가지 요구를 했잖아요. 뭐 인적 쇄신, 뭐 활동 자제, 진실 규명, 협조. 그런데 거의 거부당했어요. 그런데 여당의 대표도 저렇게 대통령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요구를 하는데 네. 어찌 하물며 다수당 야당의 대표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다수당이지만 국회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가지고 국회에서 실상 건져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나갔고 네. 우리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집회가 동력을 더 받게 되느냐 못 받느냐는 사실 지금 여당
여당과 대통령실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예. 사실 한간에서는 그 음성 녹취를 듣고 오히려 대통령이 안쓰럽다. 세상에 그 뭐 선거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지마누라 대통령의 자격을 운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야당도 너무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여당과 대통령실의 대응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돼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탄핵 즉각 발의했겠죠.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하루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또 운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바꿔놓고 보면요.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탄핵 사유라고 언급하는 뭐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된다고 언급하는 것들이 대부분 대통령 취임 이전 사유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받고 있는 사유가 비교해 볼까요? 불이한 권력이 어떤 것인지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정권이 한번 생각해 보고 상정해 보고 윤석열 정권 상정해 보죠. 과연 이게 누가 불이하고 누가 정의로운지 우리가 쉽게 재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국민을 위한 탄핵이고 국민을 위한 하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에 피선거권 박탈을 지키거나 아니면 피선거권 박탈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에 의한 탄핵이기 때문에 결국 치환하면 이건 진영 대결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영 대결이면 이게 정의 구현 이런 관점이 아니고 자 진영 대결 하에서 민주 진영이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이 정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여러 가지 대통령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저희도 뭐 숙고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단 뭉쳐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진영 대결로 보고 여권이 이제 뭉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요 얘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텐데 어제 민주당이 대규모 장애 집회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영이라고 생각하면 엇갈렸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당대표 방탄에 당력을 쏟아붓는 민주당이 애처롭습니다.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재명 대표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가히 더불어 방탄당답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습니다. 김진욱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글쎄요, 이제 물론 뭐 민주당도 뭐 진영에 있어서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에서 볼 때 글쎄 이재명 대표의 앞에 나와 있는 선고들이 있으니까 야 저렇게 해서 빌드업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걸 막기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유장을 하면 방박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그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해서 저 내용 자체가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런 저희 집회가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각종 스캔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니 이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에 대해서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면 국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저희가 지금 이미 2번이나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대통령께서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또 국회에 돌아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이거 재표결에서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2번째 그랬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주신 헌법의 권한을 가지고 이 거부권 행사라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방탄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서 2번의 거부권을 사용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저희 민주당이 국민들께 이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 장애 집회를 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14일 날 세 번째 저희가 발의한 특검법에 대한 표결 때 어떤 모습을 보이실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보태면 이 특검법과 관련된 논쟁들은 헌법상 권한 행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한 수사를 지금 거부하는 것이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따지면 국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면 증인들 불러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불러서 거기서 재판하고 있는 식의 이런 국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재판에 회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동 피고인을 불러서 재판정처럼 그렇게 국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자성부터 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변인처럼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짧게 한번 네네, 반박 드릴까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명품백 수수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 이미 종결 처리됐습니다. 불기소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중수청인가요? 공수처. 예. 죄송합니다. 공수처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이번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예. 지금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행하지 못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이유로 특검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땐 너무 좀 어불성설이다.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현정 의원님께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특검을 먼저 이걸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데 14일 날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서로 간에 좀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대적 공생. 왜냐하면 야당은 지금 여당이 필요로 하고 여당은 야당이 필요로 하는. 왜냐하면 지금 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특검 같은 거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더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당하다라는 그런 논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본인들의 어떤 이재명 대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장애 집회 이걸 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야당이 특검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당이 제기하고 있듯이 뭐 정말 모든 걸 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특검 임명도 자신이 하고 뭐 이런 특검 말고 예를 들어서 딱 도이치모터 특검이다 뭐 한정해서 예전에 있었던 제3자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여당도 방어하기 힘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 보시기에도 아니 예전에 똑같은 특검 하는데 왜 반대하지? 공정한 특검 하자는데 이제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야당 그거 못 하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떡한데 부풀려서 결국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가기 위한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특검이란 건요. 특별검사입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는 게 특검이고 전체 할 수 있는 건 검찰이에요. 근데 특검이 다 합니다.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고 여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 저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뭉치자 지금 뭉치는데 그냥 뭉쳐집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뭉치자고 주도하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 명분과 이런 게 있어야 뭉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무조건 뭉치자고 해서 누가 뭉칩니까? 그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명분의 키는 저는 용산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집회를 마치고서 자신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작성하는 부스를 방문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방문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진심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저분들이야말로 이해관계 없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믿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돈 주고 가서 하라고 하잖아요. 못합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앞장서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분들을 그냥 외면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가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잠깐만 보태면 어제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저는 저 장면이라 봅니다. 저기 간 거. 왜냐? 그 많은 어떤 뭐 이런 것 중에서 굳이 저기를 방문하잖아요. 이 집회의 목적이 뭘까?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저는 특별히 저 복잡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굳이 찾아가서 서명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저기 변호사께 그걸 여쭤볼게요. 생중계하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언제 결정이 나고 어떻게 날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그 생중계는 대법원 전합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 중계라고 그러죠 저희가.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제 공개 변론도 하고 있는데 하급심의 경우에는 이게 하급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급심의 경우는 사실은 재판 과정을 저희가 생중계하거나 지연 중계할 수는 없고 아마 선고일은 이제 할 수 있도록 규칙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굳이 생중계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국가의 큰 국익과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국가의 기준을 세우는 것들은 판결 실시 과정을 공개할 어떤 공익적 필요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다 요약돼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일부 정치인들에 관해서 정치권 진영에 따라서 생중계를 주장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고. 아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두게 되는데요. 뭐 국외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야당의 지금 여론 총결집에 나서면서 이 주변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걸 좀 풀어가야 할까요? 결국 윤 대통령이 항상 국민은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말만 지금 거기에 해답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이 지지율의 이 10%대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지지율별로 어떤 그 상황을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이제는 움직이지 못하는, 즉 네네. 우리가 뭐 레임덕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레임덕을 넘어서서 사실상 대드덕 현상이거든요. 즉 뭔가 정부의 어떤 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예. 위기 상황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왜 그러면 국민들은 이렇게 지지를 철회할까에 대한 이유를 아마 네. 대통령도 알 겁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을 민심을 받는 게 저는 해법이라고 봐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나가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건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럴 기회가 바로 이제 내일 있습니다. 내일 시정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부 언론 보도나 또 대통령실 입장에 따르면 예. 대통령이 아마 11년 만에 안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네.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야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한테 뭔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내년 살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설명하는 자리예요. 네네. 근데 대통령은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이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는지 아하.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심각한 회의가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예. 이럴 때일수록 국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지지율이 올라가지. 그렇다고 해서 아예 국회도 찾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은 아마 더 배반당한 느낌을 저는 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께도 뭐 같은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반환점을 돈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께서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바꾸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저하고 너무나 일치하는 말씀을 주셔서 오랜만에 내용이 이렇게도 일치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여론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좌우 여야가 따로 없을 겁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내일 국정의 그 운영 방향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내년에 어떻게 해서 편성했는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세 네네. 이런 거 없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4대 뭐 그 개혁 과제만 말씀하신다면 네네. 도대체 이거 누구를 위한 누구와 함께하는 개혁일 것이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일단은 뭐 인적 쇄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우리 저기 그 가장 큰 부분은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부분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어쨌든 의혹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예.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을 떳떳하게 좀 밝혀주시는 그런 자리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금 뭐 양쪽에서 다 뭐 쇄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나 지금 대통령에서 얘기하는 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통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까지 합쳐서 좀 얘기 좀. 그거를 이제 이면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국민 관점 조성 차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내심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어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설명에 대한 관점을 국내심은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대통령실에서 어떤 해명을 놓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쇄신을 해도 민주당에서 옳다 그럴까요? 그 쇄신책이 국민이 받아들일 만한 쇄신책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네. 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진영 논리라고 진영 대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는 않아요, 민주당은. 어쨌든 임기 단축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쇄신을 향한 동료 확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 저도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조만간에 기회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민주당의 공세의 본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예. 너무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문제는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진영이나 바라본다면 끝없이 싸움만 일어나는데 예. 국민들 정말 현명하십니다. 예. 국민들이 보시고 저는 판단하시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영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쟁점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에 국제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총장이 먼저 북한의 병력이 러시아 일주일 사상자와 맞먹는다. 이 얘기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2022년 전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수십만 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최근 미 국방장관이 월 1,000명 정도가 특히 러시아군이 그 전쟁터에서 사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8,000명이라고 하면 8일이면 전부 다 그 병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북한군 병력이 일주일 만에 전부 그 전쟁터에서 희생당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예. 이 파병 북한군에서 실제로 사상자가 좀 많이 나오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도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일주일 만에 북한군 8,000명이 다 없어져 버린다면 예.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추가로 파병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추가 파병을 하게 되면 결국 희생당한 북한군이나 또는 추가 파병하는 북한군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북한 내부적으로 혼란을 일으켜서 김정은 체제에 뭔가 혼란을 주는 그런 그 자충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민이 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동맹국들에게 이 북한이 전장에 도착하기 전에 좀 조처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북한군 훈련 중인 캠프에 대한 글쎄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선제 타격 가능성 이런 것도 다가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전황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우수한 쪽으로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우수한 쪽으로 반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장거리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 특히 미사일이나 또는 뭐 하이마스 같은 달인장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 지금까지 미국이나 나토가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는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젤렌스키는 북한군이 전쟁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빨리 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북한군이 후방에서 현재 전투 투입을 대기하고 있는 기지에 대해서도 그 장거리 무기를 이용해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북한군 8,000명이 쿠르스크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거는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언제 전투에 참여하게 될까요? 네, 그건 아마 뭐 러시아 푸틴과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서 될 것으로 보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단 11월 5일 날 미국 대선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예. 어차피 이미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인근에 가 있다라면 시간을 더 미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와 북한이 협의해서 병력을 전장에 투입하고 그들 나름대로 쿠르스크 지역에서 유리한 쪽으로 전세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금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선제적으로 북한군이 와 있는 곳에 대해 선제 타격할 가능성도 있는 거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북한군이 러시아 지역 전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방법은 러시아군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하고 그로 인해서 북한군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해주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유력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글로벌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저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일단 북한군이 그 러시아로 갔다는 것은 일종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군사력이 그 러시아 지역에 개입했다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란이 지속적으로 물밑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동도 어차피 그러면 간접적으로 러시아 전쟁에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중동, 인도태평양 모두가 자칫하면 전쟁의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달 31일에 발사한 ICBM이 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거든요. 지금 북러 군사 공조도 더 긴밀해질 걸로 보이나요? 네, 그 ICBM,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예. 북한이 물론 그런 기술 개발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네. 한순간에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그 부분에서 앞서 있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작년에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 그 우주 발사 기지를 방문했었고 네. 올해 6월달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상호간에 협약도 맺었지 않습니까? 조약도 예. 맺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 기술 협력에 대한 분명히 언급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번에 발사된 그 화성 9호의 외형이나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운영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외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 전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술 만약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기술을 전수하면 곧바로 그 북한은 그거를 받아들이면 바로 그 성공이 되는 겁니까? 상황적으로? ICBM 발사가? 이미 그 푸틴이 평양을 방문했던 게 지난 6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기술을 이제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았고 그 예.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ICBM을 개발했다면 네네. 아마 지금도 이번에 발표했던 화성 9호 이외에도 19 이외에도 예.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엄효식 이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앞으로 뒤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팔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에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쇄 추돌을 일으킨 차량들이 엉켜 있고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후진해 서 있는 차량을 들이받더니 다시 전진해 앞차를 또 받습니다. 잠시 뒤 또다시 후진하며 다른 차를 받고 방향을 돌려 역주행으로 중앙분리대에 올라섭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한 시민이 다가가 내리라고 하는데 그대로 매달고 또 차가 움직여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고 낸 차는 앞에 다리가 싹 없어졌어. 차가 저기서 내려오는 차니까 부딪혀가지고 20대 여성 운전자가 차량 7대를 앞뒤로 연속해서 들이받았습니다. 가해 차량에 받친 오토바이는 옆면이 이렇게 우그러졌고 중앙분리대 옆 구조물도 아랫부분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조사 결과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고 간이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만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식 마약 검사를 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요, 이 강남 한복판에서 팔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팔중 이 추돌 사고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목격자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차가 한 15대, 소방차가 한 10몇 대 꽉 막힌 거야. 40분 동안 꼼짝을 못했지. 처음에는 경찰관들이 계속 문을 열고 여자를 꺼냈는데 안 내리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일부러 한 30분 동안 안 내렸다고 그러대. 지금 목격자의 음성도 들으셨습니다만 운전자가 안 내리고 버티다가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음주운전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무면허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제 이일 오후 1시 40분경에 예. 20대 여성 운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면허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네. 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태안로 그 거리에서 앞뒤로 막 움직이고 막 역주행을 하고 이러면서 총 8중 추돌 사고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경찰에 체포가 된 건데 당시 목격자 말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에서 혼자 못 내리더라. 경찰관이 부축하고 119가 구조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경찰이 지금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음주나 마약 투약은 혐의점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도 뭐 무면허에 9명이나 다쳤는데 어떤 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저는 사실 저 장면을 보고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떤 장면이요? 저희가 무면허 그러면 원래 면허 취득했는데 뭐 다른 기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이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저 정도 운전 실력이면 죄송하지만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이제 추돌을 하고 나서 어떤 조치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네. 네네네. 도망의 의도인지 아니면 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관상뭐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예. 그럼 저희가 소위 말하는 특가법상의 이제 뺑소니, 도주 차량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약물로 만약에 정상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였다. 그러면은 위험운전치상죄 상당히 형이 높습니다. 그거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면허운전 처벌받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 정도의 운전 실력으로 어떻게 나오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신경 안정제 때문에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경안정제를 드시고 나오셨으면 네네. 그 신경안정제가 사실은 이제 적정 복용량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복용량을 상당히 많이 했으면 저럴 수 있죠. 그렇군요.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20대 운전자 사고 직전에 송파구에서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떤 사고를 냈다는 겁니까? 네, 20대 여성 운전자가 그 서울 강남구에서 사고 내기 직전에 송파구 거여동에서 이면도로를 걷고 있던 그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있던 엄마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엄마하고 아기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엔 한 유튜버가요, 국내에서 연이어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논란을 빚고 있죠.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가 하면 또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또 편의점에서 난동도 피웠습니다. 글쎄요, 이 유튜버는 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이 조니 소말리라고 하는 미국인 유튜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난 10월 17일에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편의점 직원이 말리니까 막 그 컵라면 국물을 쏟고 직원한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우리나라 그 서울 중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또 찾아가서 거기서 또 뭐 입을 맞추고 상의를 벗고 외설적인 춤을 추고 이런 영상을 자기가 찍어서 또 유튜브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크게 틀기도 하고 또 지나간 여성한테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자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간 것은 일본의 혐한 누리꾼을 대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행을 일삼는 외국인 유튜버 체포 안 하고 뭐하냐. 공권력이 실종됐다라면서 붕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실 이제 사람을 모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소녀상이 상징하는 어떤 특정인들이 있게 되면 이것이 일반인이 인식할 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정도에 이르렀으면 모욕죄를 검토해 볼 만한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저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런 상황은 그런 건 아닙니까? 모욕죄로 해당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 사람이 한 행위 중에 제가 이 방송에서 하기 어려운 행위도 있어요. 그런 행위를 만약에 공개적으로 했으면 저거는 공연음란죄는 가능합니다. 아마 그렇게 구성요건 검토를 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업무방해죄 검토가 되죠. 편의점에. 저는 무엇보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저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체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국내 들어올 때 체류 목적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90일 정도인데 지금 이 사람은 영업하러 들어왔다고 보여져요. 예를 유튜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거죠. 그렇다면 체류 목적에 반한 행위가 있었다고 검토 여지가 있고 그럼 법무부 등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쫓아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요. 물론 출국 정지가 돼 있지만 그 검토가 끝난 뒤에는 행정조치도 병행해서 돼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사법부가 적용할 수 있는 검찰이 적용할 수 있는 죄 형량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사실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소말리라는 이분이요, 이 또 폭행 사건에도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한국인 유튜버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지난달 24일, 27일 연이어 행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그거 한 걸 보고서 이제 유튜버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시민들이 이제 폭행을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워낙에 이제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이제 저 미국인 유튜버가 하니까 뭔가 응징하겠다 이러면서 또 다른 국내 유튜버가 나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달 31일에
서울 송파구에서 우리나라 20대 남성 유튜버가 저 소말리라는 사람을 또 공격한 거예요. 예. 타박상을 입혀서 결국 우리나라 유튜버가 체포가 됐고 지난달 24일하고 27일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러한 폭행을 당하고 나서 소말리가 또 인터넷에 뭐 독도가 아니고 다케시마 섬이다. 일본 최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일부러 노이즈를 일으키는 느낌이 있고 그렇게 공분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제대로 강력한 처벌을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0대 젊은 사람들이 예. 또 직접 내가 응징을 하겠다 나서는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아무리 답답해도 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근데 이 소말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네. 마약을 투약했다. 이런 신고가 또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오.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소말리는 업무방해 혐의로 마포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하는데 향후 경찰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업무방해는 이제 해당 그 점포와 관련돼서 본인이 이제 폭행 또 폭언, 그러니까 폭행 협박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예. 또는 위력이 있었으면 그 관련된 행위 태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아마 저 부분은 뭐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추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 오. 이상의 벌금이 나오거나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추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바로 추방이고요. 보통 300만 원 이상 형이 벌금형이 나오면 추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추방 가능성이 큰 입장이다. 다만 저는 이제 그 이전까지 신병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대 유튜버의 저런 폭력 행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네카라고 하잖아요. 예. 응징하는 사람들, 예. 사적 제재. 이렇게 되면 혹시나 또 인명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법 당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저 장면들은 저 유튜버가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해를 맞는 거죠? 저는 영업의 일환이다. 돈을 조회수 통해서 조회수가 높아지면 그게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학교에서요 스마트폰 사용하는 모습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요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이 취지에 공감을 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이 통과가 될 수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여론상 또는 학교 선생님들도 공감하는 상황이고요. 여야가 아마 공감하는 그 의원들이 늘어가는 추세 같아요. 예전 같으면 네네. 저희가 학생 인권 조례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뺏지 못하게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교권 침해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지침을 내려서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학생 지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각 지역별로 달리 다 적용되다 보니까 법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다만 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뺏게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예외 조항을 교장 선생님 등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될 그 위험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 근거 조항을 법령으로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찬반이 좀 엇갈리는 사안이잖아요. 어떻게 좀 양쪽 입장이 다른가요? 일단 교육부라든가 찬성하는 쪽에서는 학생들에게 SNS 과몰입이 이 정신적인 뭐 지능, 인지, 정신건강 발달 이런 거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지금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이 됐고 네네. 또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보급이 될 텐데 네네. 그럼 수업 시간에도 디지털 기기 쓰고 쉬는 시간에도 디지털 기기 쓰고 예. 디지털 과몰입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쓰지 못하게 된다. 스마트 기기를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네네.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러면 학생 자율성이 침해된다라는 네. 논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의견이 좀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만 뭐 장애가 있거나 뭐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 이런 쪽에는 좀 예를 두긴 두겠죠. 예, 저 스마트폰을 사실은 이제 쓰지 못하게 소지를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럼 교육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때는 당연히 예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해외에서도 금지하는 나라도 꽤 있지만 대부분 저런 사유는 다 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있거나 또는 네네네. 특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이번 법안에는 사실은 이제 교장 등이 아마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 예외 조항을 넣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단점은 없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군요. 네, 예. 그런데 다른 나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말고 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려는 나라가 있나요? 또 학교에서 예. 사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교 사용 금지? 학교에서 서구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그런 어떤 아동 인권 같은 개념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 서구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자율성이 강할 것 같은데 네. 의외로 그렇지가 않고 프랑스에서는 이미 그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시범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예. 초등학교 전체로,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 예. 이런 거 보고 디지털 쉼표라고
현지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 프랑스에서 나왔고 영국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이 지침이 올해 초부터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구국가가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이런 걸 제안을 하는 것 같고 영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뿐만이 아니라 왜 그 아동들이 그 컴퓨터 인터넷 쓰면서 그 기업한테 데이터 정보 동의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 동의 없이 데이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연령대를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안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며 포근한데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오늘 늦은 밤 인천과 경기, 강원 북부 내륙을 시작으로 내일은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도 내려와 앞으로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강원 높은 산지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절기 입동이자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2도까지 급강하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강원 산지에서는 더욱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지만요. 낮에는 서울과 춘천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